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폐지가 쏟아진 골목에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단 한 사람만 빼고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무릎 꿇고 폐지를 주워 담은 그 노인이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5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도.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유난히 일찍 어두워졌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하늘은 이미 낮빛으로 내려앉았고 마포구 골목 안가로등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퇴근길 인파로 가득한 큰 길 옆 좁고 낡은 골목 하나. 그 안에서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모퉁이 턱에 걸리며 기울어졌다. 쿵 하는 쇳소리와 함께 가득 쌓여있던 폐지 더미가 와르르 쏟아졌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낡은 점퍼 깃을 목까지 올려 세웠지만 찬바람은 어김없이 파고들었다. 손등은 이미 갈라지고 트어 있었다. 67세의 한도진은 한참 동안 쏟아진 폐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무릎이 좋지 않은 듯 이를 살짝 깨물면서 사람들이 지나쳤다. 1명, 2명, 3명. 이어폰을 낀 청년은 힐끗 보고는 걸음을 오히려 빠르게 했다. 중년 여성은 아예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다.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다. 골목에 남은 건 노인과 흩어진 폐지와 차가운 겨울 공기뿐이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도시락 보온 가방을 양손에 든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다. 검정 패딩, 운동화, 대충 묶은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다. 박서연 31세. 오늘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연은 골목을 돌다 흩어진 폐지와 노인을 발견했다. 걸음이 멈췄다. 손목시계를 흘끔 봤다. 6시 42분. 아직 배달이 한 건 남아 있었다. 표정에 아주 짧은 고민이 스쳤다. 그 고민은 3초를 넘기지 않았다. 서연은 보온 가방을 옆 계단에 내려놓고 성큼성큼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 하던 일인 것처럼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퉁명스러운 눈빛이었다.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네, 어르신이 혼자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 손이 혼자 움직이네요. 이거 어떡하죠? 한도진은 무표정하게 서연을 내려다봤다. 서연은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능숙하게 폐지를 추슬러 쌓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다. 손놀림이 익숙하네. 사회복지사 할 때 어르신들 이사 자주 도와드렸거든요. 손이 기억하나 봐요. 한도진은 말없이 서연을 관찰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를 차곡차곡 정리했다. 잠시 후 리어카가 다시 가지런해졌다. 서연이 손을 탁탁 털며 일어섰다. 한도진도 일어서려다 무릎을 짚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서연이 곧바로 팔을 내밀었다. 잡으세요. 한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섰다. 서연은 골목 끝 분식집 간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르신, 밥은 드셨어요? 지금 몇 시인데. 상관 말고 가던 길 가. 저도 배가 고픈데 혼자 먹기 애매하네요. 된장찌개 맛있는데 아는데 같이 드세요. 서연은 이미 분식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한도진은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황당하다는 듯 바라봤다.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러다 결국 리어카를 벽에 세우고 천천히 서연을 따라 걸었다. 분식집 안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했다. TV 소리, 찌개 끓는 소리, 라디오 잡음이 뒤섞인 공간. 서연은 카운터에서 먼저 결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된장찌개 2그릇, 공기밥 2개. 왜 내가 내냐? 제가 먼저 먹자고 했으니까요. 드세요, 식어요. 한도진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 오래 씹었다.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여기 2년째 오는 집이에요.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쓰신대요. 비싼 데보다 이런 데가 더 맛있을 때 있잖아요. 맛있네. 그죠?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도진은 먹는 척하면서 서연을 천천히 살폈다. 서연은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뚝딱 먹었다. 한도진이 불쑥 물었다. 왜 도와줬어? 폐지가 쏟아졌으니까요. 그게 다야? 서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 그게 다예요. 이유가 더 있어야 해요? 한도진은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계산이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꾸밈이 없었다. 정말로 그게 전부인 사람이었다. 한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식사를 마치고 분식집 앞에 나란히 섰다. 서연이 보온 가방을 다시 챙겨들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 많이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너는 아직 일 남았냐? 배달한 건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서연은 손을 한번 흔들고 돌아섰다. 명함을 건네지 않았다. 연락처를 묻지 않았다.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한도진은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고급스러운 최신 스마트폰. 잠금 화면 알림엔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다. 한도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연이 사라진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런 사람이 아직 있구나.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35층. 한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복도를 빠르게 걷고 있었다. 비서 강태호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다. 부사장님, 회장님 연락이 아직도 안 됩니다. 경호팀은 세 팀 다 내보냈습니다.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오늘 또 변장하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잠깐 멈췄다. 유리창 너머 도심 야경을 바라봤다. 굳은 얼굴 위로 아주 짧게 걱정이 스쳤다. 그는 빠르게 표정을 지우고 다시 걸으며 말했다. 찾으면 즉시 보고해. 앞으로 아버지 일정은 내가 직접 챙긴다.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는 준혁의 뒷모습. 빈틈없는 걸음걸이, 넓은 어깨. 그러나 그 얼굴 위에 숨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걱정, 그리고 익숙한 무력감. 아버지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준혁이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서연의 업체에 걸려오는 대량 주문 전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낯익은 노인.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낯선 남자. 아버지, 저 여자 누굽니까? 내 밥상에 앉힐 사람. 우연히 도와줬을 뿐인데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손님으로.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 차갑고 날카롭고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 저 여자 누굽니까? 두 번째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사흘이 지났다. 서연은 골목의 노인을 잊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추웠던 날 폐지가 쏟아졌고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서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도왔으면 잊고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을 사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걸려온 전화가 더 뜬금없었다. 거기 옹기 도시락이죠? 도시락 50개 주문하고 싶은데요.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한번 봤다가 다시 귀에 붙였다. 50개요? 네. 이틀 뒤 점심으로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 묻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서연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재료 수급, 포장 용기, 배달 동선.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개. 창업 이래 최대 주문이었다. 기쁜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틀 뒤 서연이 도시락 포장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업체 문이 열렸다. 어르신?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골목의 그 노인이었다. 오늘은 좀 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틀림없는 얼굴이었다. 한도진은 문 앞에 서서 업체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작은 주방, 포장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명함 봤어. 가방에 붙어 있던 거. 서연은 잠깐 기억을 더듬었다. 보온 가방 옆면에 붙여둔 업체 스티커. 그걸 보셨구나. 서연은 반갑게 웃으며 의자를 꺼냈다. 앉으세요. 50개 주문 넣으신 거 어르신이세요? 그렇소. 혼자 50개를 다 드시게요? 한도진은 짧게 코웃음을 쳤다. 처음으로 보이는 작은 반응이었다. 서연은 그게 웃음이라는 걸 알아챘다. 한도진은 자리에 앉아 서연이 도시락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반찬 배치가 일정했다. 뚜껑을 닫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눈빛이 꼼꼼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같은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혼자 운영해요? 네. 아르바이트 한 명 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요. 언제부터 했어요? 3년 됐어요. 처음엔 배달만 했는데 하다 보니 직접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요. 전에 사회복지사 했다고 했지. 서연이 포장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한도진을 봤다. 기억하고 계셨네. 서연은 다시 손을 움직이며 말했다. 네. 5년 했어요. 좋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 도시락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 뭐든 처음엔 다 어쩌다 보니더라고요. 어르신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도진은 잠깐 서연을 바라봤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다. 그랬지. 서연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한도진 앞에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연고는 있으세요? 댁이 근처예요? 왜요? 그냥요. 그날 무릎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서. 한도진은 보리차 잔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질문이었다. 그냥 걱정이었다. 이 여자는 그게 습관인 모양이었다. 괜찮소? 다행이다. 날 추울 때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으시면 가끔 도시락 드시러 오세요. 어르신 몫은 그냥 드릴게요. 공짜는 실소. 그럼 반갑시오. 한도진은 다시 짧게 코웃음을 쳤다. 이번엔 좀 더 길게. 그때 업체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짙은 코트, 정돈된 머리, 날카로운 눈매. 전체적으로 조용했지만 공간의 무게가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았다. 남자의 시선이 한도진에게 먼저 갔다가 서연에게로 옮겨왔다. 아버지. 한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왔냐? 연락을 왜 안 받으십니까? 바빴어.
준혁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왔다. 짧지만 꼼꼼하게 훑는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경계였다. 의심이었다. 서연은 개의치 않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옹기 도시락 박서연입니다. 준혁은 잠시 그 손을 보다 악수했다. 차가운 손이었다. 한준혁입니다. 아드님이시구나. 닮으셨네요. 한도진이 짧게 말했다. 안 닮았어. 서연이 피식 웃었다. 준혁은 웃지 않았다. 준혁은 서연을 보면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올 만큼의 인물. 50개 주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보리차를 내어주는 친근함. 보육원 출신의 소규모 도시락 업체 운영. 아버지가 이런 곳에 왜 혼자 오셨을까? 혹시 이 여자가 아버지의 선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준혁의 눈빛은 내내 서늘했다. 도시락 50개를 차에 싣고 나오면서 준혁이 한도진에게 낮게 물었다. 아버지, 저 여자 누굽니까? 한도진은 조수석 문을 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 그게 다입니까? 지금은 그게 다야. 준혁은 운전석에 앉아 사이드미러로 업체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서연을 봤다. 밝은 얼굴, 거리낌 없는 웃음. 준혁은 눈을 앞으로 돌리며 시동을 걸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직은. 그날 밤 한도진은 박 형사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조사 결과 다 나왔지? 네. 보육원 출신입니다. 18배 나와서 학비 스스로 벌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고 퇴직 후 3년째 도시락 업체 운영 중입니다. 빚은 없고 전가도 없습니다. 수익 일부를 매달 익명으로 어딘가에 기부하고 있는데 어디인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한도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됐어. 전화를 끊고 한도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이었다. 준혁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세상엔 계산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 보육원 출신, 자산 없음, 학벌 평범. 격이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운 적 있느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성그룹 회장 집무실은 35층에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가구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공기마저 다른 층과는 달랐다. 이 방에 불려 들어온 사람치고 긴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한준혁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다. 맞은편엔 한도진이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잠시 후 채워질 자리였다. 아버지,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앉아 있어. 곧 온다. 누가 옵니까? 한도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준혁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회사에 큰일이 생겼거나 아버지가 무언가를 결정했거나. 문이 열렸다. 박서연이 들어왔다. 깔끔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다. 평소보다 신경 쓴 티가 났지만 그렇다고 과하지 않았다. 서연은 집무실의 무게에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한도진에게 꾸벅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왔어요. 앉아요. 준혁은 서연을 봤다. 도시락 업체의 그 여자였다.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설마, 아버지, 준혁아, 인사해라. 박서연 씨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한도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사람이라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두 부자를 번갈아 봤다. 상황을 파악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준혁은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들은 대로다. 잠깐 밖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해. 준혁은 서연을 한번 보고는 낮게 말했다. 황당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요. 준혁이 서연을 봤다. 서연은 당황하거나 주눅든 기색 없이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저도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당황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혁은 할 말을 잠깐 잃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일가가 모이는 저녁 자리가 긴급하게 잡혔다. 한도진의 여동생 이미숙이 먼저 연락을 했다. 목소리부터 날이 서 있었다. 오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도시락 배달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오빠. 저녁 자리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이미숙은 서연에 관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출력된 몇 장의 종이. 서연의 이름, 나이, 출신, 학력, 자산.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 없고 연고 없고 자산 없어요. 학벌도 평범합니다. 한성그룹 며느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빠가 모르십니까? 이건 준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룹 전체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요. 이미숙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조리는 있었다. 최유진도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준혁은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도 들으셨죠? 저도 반대입니다.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당사자들 의견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아버지답지 않으십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준혁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날카로웠다. 한도진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미숙을 봤다가 준혁을 봤다. 한 사람씩 천천히. 다 했냐? 미숙아, 넌 지금 그 종이에 뭐가 없는지 얘기했어. 보육원 출신, 자산 없음, 학벌 평범. 근데 있는 게 뭔지는 왜 안 봤냐? 이미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오빠가 직접 보셨습니까? 봤어. 내가 직접. 한도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달랐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폐지가 쏟아진 골목에서 아무도 멈추지 않을 때 그 여자는 멈췄어. 이유 없이, 계산 없이 밥을 사줬고 이름도 묻지 않고 헤어졌어. 그게 그 여자야. 오빠, 그게 며느리감의 기준입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많지 않아. 한도진의 말이 짧고 단호하게 떨어졌다. 내가 67년 살면서 그런 사람 손에 꼽아. 넌 살면서 그런 사람 몇이나 만났어? 이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도진이 이번엔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준혁아, 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운 적 있느냐?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최유진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다. 이미숙도 봤다. 모두가 봤다. 준혁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기억을 뒤졌다. 기부금, 장학금,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 숫자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가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숫자를 묻는 게 아니었다. 대가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사람이어서 그런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도진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결정했어. 반대하는 거 알아. 그래도 한번 봐라. 사람을. 방을 나가는 한도진의 뒷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못했다. 준혁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찻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운 적 있느냐? 창밖에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준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저 많은 빛 중에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켠 빛이 하나라도 있는가? 대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각 서연은 업체에서 다음날 도시락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 같았다. 한성그룹 회장 집무실. 그 무게, 그 공기. 서연은 팔을 썰다가 잠깐 손을 멈췄다. 자신이 어떤 집에 어떤 자리에 불려갔는지 이제 완전히 실감이 났다. 무섭지 않냐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무서웠다. 이미숙의 눈빛도 준혁의 굳은 얼굴도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자신의 신상 자료도 그게 다 무서웠다. 그런데도 한도진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그냥 봐준 눈빛.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준 눈빛. 서연은 오래 그 눈빛을 생각했다. 팔을 다시 썰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소리가 좁은 주방에 울렸다. 뭐가 됐든 도망치는 건 싫었다. 아버지의 주선으로 자꾸 마주쳤다. 불편했다. 냉랭했다. 어색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저 왜 자꾸 불편하게 하세요?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한도진은 조용히 판을 짰다. 직접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건 한도진의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상황을 만들었다. 준혁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치밀하게. 첫 번째는 도시락이었다. 한성그룹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옹기 도시락과 월정 계약을 맺었다. 준혁은 결제 서류를 보다가 업체명에서 손이 멈췄다. 강태호를 불러 물었다. 이거 누가 올린 거야? 회장님 지시입니다. 준혁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다가 도장을 찍었다. 업체 규모나 메뉴 구성이 나쁘지 않았다. 트집 잡을 구석이 없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었다. 그룹사회 공헌팀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준혁이 직접 참여해달라는 한도진의 요청이었다. 부사장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서는 건 이미지상 나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준혁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그 봉사 현장에 옹기 도시락이 음식을 지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나르다가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 멈칫했다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부사장님. 여기도 오세요? 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왔습니다. 잘 됐다. 저쪽 어르신들 도시락 좀 날라주실 수 있어요? 오늘 사람이 모자라서요. 준혁은 잠깐 서연을 봤다. 명령조도 아니고 부탁조도 아닌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다. 준혁은 코트 소매를 걷으며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나란히 도시락을 날랐다. 거의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적어도 서연에겐. 세 번째 만남은 준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다. 그룹법인 차량 정기 점검 날, 준혁은 차 대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잠깐 쉬러 들어온 것 같았다.
서연은 준혁을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또 여기도요? 먼저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문을 마치고 준혁의 테이블 두 자리 옆에 앉았다. 준혁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나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걸어왔다. 부사장님, 저 왜 자꾸 불편하게 하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볼 때마다 인상 쓰시잖아요.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준혁은 자신이 인상을 쓰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잠깐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불편한 게 아닙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준혁은 할 말을 찾다가 잠시 멈췄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니까요. 근데요, 부사장님. 저 회장님한테 뭔가 바라는 거 없어요. 솔직히 이 상황 자체가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어르신이 좋은 분이라 밥 한 번 같이 먹은 것뿐인데 여기까지 왔네요. 준혁은 서연을 바라봤다. 변명도 아니고 호소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다. 그럼 정리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되는 일 아닙니까? 서연은 잠깐 준혁을 봤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게 있으신데 제가 먼저 물러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예의? 네.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거든요. 이유 없이. 준혁은 그 말에서 잠깐 걸렸다. 이유 없이. 또 그 말이었다. 그 여자의 언어엔 이상하게 그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다. 박서연 씨. 네. 나는 아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진 않죠. 근데 어떡해요. 부사장님 마음은 부사장님이 바꾸는 거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혁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이상했다. 화를 내지도 설득하려 하지도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그게 낯설었다. 묘하게 낯설었다. 사고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났다. 서연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서연의 왼쪽 팔과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혔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충격이 있었다. 근처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서연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동구에게서 연락이 갔다. 서연의 비상 연락망엔 동구 번호만 있었다. 그런데 동구가 소방서 출동 중이라 연락을 바로 받지 못했다. 대신 동구가 며칠 전 단체 카톡방에 남긴 메시지를 보고 다른 번호로 연락이 이어졌다. 한도진에게 갔다. 한도진은 즉시 준혁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사고 났다. 마포 성심병원 응급실이야. 준혁은 회의 중이었다. 전화를 받고 잠시 굳었다. 크게 다쳤습니까? 가봐야 알지.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회의실엔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죠. 강태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부사장님, 아직 두 안건이. 다음에 합시다. 준혁은 코트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답답해서 계단으로 뛰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며 내비게이션에 병원 이름을 쳤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준혁은 자신이 뛰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왜 뛰었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됐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닐 수 있었다. 아버지가 가면 될 일이었다. 아버지도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왜?
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준혁이 들어섰을 때 서연은 팔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앉아 간호사에게 괜찮다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얼굴에 작은 찰과상이 있었고 무릎엔 거즈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의식은 멀쩡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별것도 아닌데 소란 피웠다고 연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이 준혁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부사장님이 왜 여기? 준혁은 서연의 상태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다. 팔붕대, 무릎 거즈, 찰과상. 크게 다치진 않았다. 숨을 내쉬었다.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넘어진 거라서. 다행이네요. 준혁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서연도 알아챈 것 같았다. 서연이 살짝 웃었다. 감사해요. 와주셔서.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버지가 올 때까지 있겠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준혁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응급실 안이 조용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준혁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있었다.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게. 기사가 떴다. 재벌가에 접근한 보육원 출신 여성. 댓글이 쏟아졌다. 주문이 끊겼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건 준혁이 외면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앞에 섰다. 내가 키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더냐. 기사는 아침 일찍 올라왔다. 포털 메인에 걸릴 만한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한성그룹 회장, 보육원 출신 도시락 배달부 며느리로 낙점. 본문은 더 노골적이었다. 서연의 이름, 나이, 출신 배경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육원 출신, 부모 없음, 자산 없음, 소규모 도시락 업체 운영. 그리고 마지막 줄. 한성그룹에 접근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변 관계자의 말.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서연은 아침 배달을 준비하다 동구의 전화를 받고 기사를 알았다. 서연아, 포털 봤어? 무슨 포털? 지금 당장 검색해봐. 내 이름. 서연은 한 손으로 검색창을 열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박혀 있었다. 클릭하지 않아도 내용이 보였다. 댓글 미리 보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역시 목적이 있었던 거지. 순진한 척하면서 보육원 출신이 재벌집 노린 거 아님? 드라마도 아니고. 불쌍한 척 접근한 거 너무 뻔함.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배달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일단 배달부터.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주문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건, 두 건, 5건. 점심이 되자 10건이 넘었다. 단골 손님들이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곳들이었다. 문자 한 통 없이 앱에서 조용히 취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아팠다. 서연은 취소 알림이 뜰 때마다 화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감정을 누르려 할수록 손이 조금씩 떨렸다. 오후에 동구가 업체로 찾아왔다. 야, 밥은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 동구는 편의점 봉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서연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은 봉지 안을 들여다보다 삼각김밥을 꺼내 천천히 먹었다. 괜찮아? 응. 또 거짓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삼각김밥을 한 입 더 먹었다. 이거 최유진이 흘린 거 맞지? 모르지. 익명이니까. 모르긴. 타이밍 봐봐. 챕터 3에서 이미숙 어르신이 내 자료 들이밀었다고 했잖아. 그 자료가 흘러나간 거야. 서연은 말이 없었다. 동구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그냥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준혁 씨는 연락 왔어? 서연이 잠깐 멈췄다. 아니, 괜찮아. 그 사람 입장에서 연락하기 애매하지. 동구는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서연의 표정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서 준혁은 기사를 아침에 봤다. 강태호가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흘렸는지도 짐작이 갔다. 유진이었다. 타이밍도 내용도 각도도 유진의 방식이었다. 준혁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서연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사과? 위로? 그것도 아니면 해명? 그러나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미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혁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여론이 이렇게 된 이상 아버지도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우실 거야. 조용히 마무리해. 준혁은 전화를 끊었다. 유진에게도 연락이 왔다. 오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근데 이게 맞는 방향이야. 서연 씨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울 거야. 서로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 준혁은 그 전화도 짧게 끊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가문의 압박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유진의 말이 맞아서도 아니었다. 준혁이 두려운 건 달랐다. 서연에게 연락을 하는 순간 자신이 그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외면했다.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 한도진이 준혁을 부른 건 사흘 뒤였다. 집무실이 아니었다. 집이었다. 한도진의 서재.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곳. 준혁은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한도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서연 씨 업체 주문이 절반 넘게 끊겼다더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했냐? 긴 침묵이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화가 난 얼굴이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화가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실망과 뒤섞인 화였다. 왜?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복잡해서 사람을 외면했냐? 준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이 흔들렸다. 아버지, 저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감정적으로. 한도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낮지만 날이 섰다. 준혁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내버려뒀냐? 판단이 필요해서 혼자 있는 사람 사흘 동안 모른 척했냐? 그게 내가 배운 거냐? 내가 가르친 거냐?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도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내가 키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더냐?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다. 준혁의 가슴 어딘가에 꽂혔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변명할 말도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한도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서재 문을 열고 나갔다. 준혁은 혼자 남았다. 서재에 아버지의 책들이 가득했다. 어릴 때 이 방에서 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던 기억이. 사람을 봐라. 숫자가 아니라. 그때 들었던 말이었다. 준혁은 전화기를 꺼냈다. 서연의 번호를 열었다. 오래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연이 받지 않았다.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사흘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거는 전화를 바로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온전히 인정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외면했다. 동구가 말했다. 서연이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를. 보육원 화재, 아이색, 그리고 혼자 남겨진 화상 자국. 준혁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의심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 본 날부터 동구는 원래 이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 서연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였다. 동구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냥 알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니까. 그날 밤을 함께 기억하는 사이니까. 서연이 말하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었고 동구는 그 이유를 존중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준혁이 동구를 찾아왔다. 소방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하는 동구를 보자마자 다가선 준혁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정돈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것이 표정 위에 남아 있었다. 박동구 씨, 한 부사장님, 서연 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구는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알고 싶은 건지, 알아서 뭘 하려는 건지. 동구는 사람을 빨리 읽는 편이었다. 소방관 생활이 그걸 훈련시켰다. 서연이가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할 이유가 없는데요. 준혁은 동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동구는 팔짱을 끼고 잠시 하늘을 봤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커피 한잔 하시죠.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다. 동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서연이가 15살 때였어요. 준혁은 말없이 들었다. 보육원에 불이 났어요. 겨울이었고 새벽이었어요. 전기 합선이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연기가 먼저 퍼졌어요. 선생님들이 뛰어다니면서 애들 깨우는데 한 방에 있던 어린애 셋이 연기에 취해서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구는 잠깐 멈췄다. 서연이가 들어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뛰어들어가서 셋을 다 끌어냈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다가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준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아이들은요? 다 살았어요. 셋 다. 서연 씨는 2달 입원했어요. 피부 이식까지 했고 지금도 오른쪽 팔 안쪽에 흉터가 있어요. 긴 소매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준혁은 기억을 더듬었다. 서연이 항상 긴 소매를 입었다. 여름에도 얇은 긴팔을 입었다. 그냥 스타일인 줄 알았다. 그 이후로 서연이가 사회복지사 하겠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따뜻한 애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방향이 생긴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동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도시락 업체 수익 일부 기부하는 거 아세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매달 해요. 그 보육원으로, 익명으로. 업체 시작한 첫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도, 주문이 끊겨도 그거 먼저 챙겨요. 준혁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동구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연이는 이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다고. 그 여자 원래 그래요.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해요. 동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사장님, 서연이는 재벌집 노린 적 없어요. 애초에 그런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셨으면 합니다.
준혁은 카페에 혼자 남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커피가 다 식도록.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겹쳤다. 폐지를 줍던 손. 이유가 더 있어야 하냐고 되묻던 눈빛. 응급실에서 간호사한테 괜찮다고 손 흔들던 모습. 항상 긴 소매를 입고 있던 팔. 그 팔 안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다. 15살의 서연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계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준혁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무엇을 의심했는지가 이제 더 선명하게 보였다. 접근 의도, 불순한 목적, 재벌가를 노린 계략. 그런 프레임으로 서연을 바라봤던 자신이 그 여자의 진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부끄러웠다. 준혁의 인생에서 이 감정은 낯선 것이었다. 그래서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화기를 꺼냈다. 서연의 번호. 또 열었다가 닫았다. 지금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는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어질 이야기가 아니었다. 준혁은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한도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했다. 동구 씨 만났냐? 준혁은 잠깐 굳었다. 아버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처음 본 날부터. 준혁은 말을 잃었다. 첫날. 폐지가 쏟아진 그 골목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한도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형사한테 조사시켰어. 그 자리에서 바로. 서연 씨 업체 찾아가기 전에 이미 다 알았어. 준혁은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확신하셨던 거네요. 그래.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한도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다. 내가 직접 알아야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말해주면 정보가 되지만 내가 찾으면 사람이 보이거든. 준혁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이 스스로 볼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아버지, 왜? 죄송합니다. 한도진은 짧게 대답했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저녁이었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어딘가에서 서연이 오늘도 도시락 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다. 서연의 업체 앞에 준혁이 섰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 주문이 절반 이상 끊겼는데도 서연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준혁은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흔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문을 두드렸다. 소리가 멈췄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준혁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반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얼굴. 그냥 지쳐있는 얼굴이었다. 준혁이 먼저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그러다 문을 조금 더 열어줬다. 준혁이 들어섰다. 서연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팔을 썰기 시작했다. 준혁은 서연의 오른쪽 팔을 봤다. 긴 소매. 그 안쪽에 있을 흉터를. 한참 뒤에 준혁이 말했다. 늦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멈췄다. 사흘이 늦었고 전화도 늦었고 지금 이 자리도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조금 붉었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이 여자는 아마 쉽게 울지 않을 것 같았다. 알면 됐어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준혁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았다. 용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알면 됐다. 이제부터 똑바로 보면 된다. 서연은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다. 준혁은 주방 입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서연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저쪽 당근 좀 썰어주시면요. 준혁은 코트를 걸고 소매를 걷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내일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준혁이 드디어 선택했다. 가문도 지분도 체면도 아닌 지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고백했다. 그런데 서연의 대답은 나는 당신 아버지한테만 마음을 연 거예요.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준혁이 처음으로 제대로 당황했다. 준혁은 아침 일찍 최유진을 불렀다. 회의실이 아니었다. 그룹 건물 로비 한쪽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었다. 유진이 들어서며 주변을 한번 훑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눈빛이었다. 준혁이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를 유진도 짐작하는 것 같았다. 오빠 불러서 왔어. 앉아. 유진이 앉았다. 준혁은 앉지 않았다. 서서 유진을 내려다봤다. 기사, 내가 흘렸지. 유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대답이었다. 오빠, 나는 그냥 부인하려는 거면 시간 낭비니까 그냥 들어. 유진이 입을 닫았다. 준혁은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이 있었다. 소리를 높일 생각이 없었다. 박서연 씨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재벌가에 접근한 것도 없고 의도적으로 아버지한테 붙은 것도 없어. 그 여자는 그냥 폐지가 쏟아져서 주었고 배가 고파서 밥을 같이 먹은 거야. 오빠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이야. 준혁은 유진을 똑바로 봤다. 유진아, 우리 오래됐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다음에 이런 일 또 생기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한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 설마가 아니야. 언론사에 어떤 경로로 자료가 전달됐는지 이미 확인 중이야. 지금은 여기서 끝낼 수 있어. 다음엔 없어. 유진은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뭔가 더 말하려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를 나가는 유진의 뒷모습이 경직되어 있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유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이미숙에게는 그날 저녁 찾아갔다. 이미숙의 집이었다. 준혁이 먼저 약속을 잡았다. 이미숙은 준혁이 설득하러 오는 줄 알았을 것이다. 조카가 고집을 꺾고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앉아라. 차 줄까? 괜찮습니다. 이모. 준혁은 소파에 앉으며 이미숙을 바라봤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봐. 저 박서연 씨 만날 겁니다. 이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아, 이모가 반대하시는 거 압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집안에 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들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거야? 네. 이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였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이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모가 평생 지키려 한 게 이 집안에 무엇입니까? 지분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이번에 다시 알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미숙은 말이 없었다. 준혁은 더 설득하지 않았다.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한도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했다. 두 글자였다. 준혁은 잠깐 그 문자를 바라보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준혁이 어디에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서연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준혁은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면 서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업체 문을 두드렸을 때 서연은 안에 있었다. 문을 열고 준혁을 보더니 잠깐 멈췄다가 들어오라고 했다. 두 사람이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연이 보리차를 한 잔 내왔다. 준혁은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을게요. 준혁은 말을 고르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이 여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준비한 말들이 제자리를 잃었다.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당신을 봤는데 당신을 보지 않았어요. 의심했고 외면했고 늦게 왔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보리차를 내려다보며 듣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다시. 준혁은 서연의 눈을 봤다. 저 당신 옆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다. 서연이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그러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부사장님, 나는요, 당신 아버지한테만 마음을 연 거예요. 준혁이 굳었다. 당신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그냥 봐줬거든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근데 당신은요? 서연이 준혁을 똑바로 봤다. 의심했잖아요. 오래. 그리고 힘들 때 외면했어요. 미안하다고 했고 틀렸다고 했고 지금 잘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한 문장이 조용하게 떨어졌다. 차갑지 않았다. 그런데 단호했다. 서연은 거절하는 게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아직 멀었다는 건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도. 준혁은 그것을 알았다. 얼마나요? 서연이 잠깐 준혁을 봤다. 그러다 피식 웃었다. 글쎄요. 당신이 정하는 거죠. 준혁은 처음으로 완전히 당황한 얼굴을 했다. 어떤 협상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서연의 말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차 더 드릴까요? 주십시오. 서연이 돌아서며 부엌으로 갔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황당한 것도 같고 억울한 것도 같고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는 것도 같았다. 멀었다고 했다. 아직 멀었다고. 그 말이 준혁에게는 이상하게 희망처럼 들렸다. 그날 밤 한도진은 박 형사에게 말했다. 준혁이가 오늘 이미숙한테도 가고 서연 씨한테도 갔다더라.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퇴짜를 놨다고 하던데요. 한도진은 짧게 웃었다. 오랜만에 나오는 소리였다. 퇴짜가 아니야. 숙제를 준 거지. 박 형사가 룸미러로 한도진을 봤다. 회장님, 잘 될 것 같습니까? 한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부터 됐어. 준혁이가 몰랐을 뿐이지. 차가 어두운 도심을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한도진은 눈을 감았다. 그 골목에서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다. 폐지를 줍던 손. 이유가 더 있어야 하냐고 묻던 눈빛. 그때 이미 알았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기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한도진이 쓰러졌다. 병실에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이 집에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서연이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골목이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화는 새벽에 왔다. 서연이 잠을 자다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화면을 보니 준혁이었다. 새벽 2시였다. 잠이 한 번에 달아났다. 여보세요. 서연 씨,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어느 병원이요? 응급실은 밝고 소란스러웠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준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코트를 입은 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두 손을 맞잡은 자세였다. 서연을 보자 일어섰다. 오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됐어요? 심장 쪽입니다. 오래된 지병이 있었는데 무리하셨나 봐요. 지금은 안정됐는데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응급실 특유의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다. 저한테도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죠. 준혁이 짧게 말했다. 서연은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것을 알았다. 당신은 이미 우리 일부라는 것을. 한도진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이틀 뒤였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다.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는다는 한도진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된장찌개는 못 가져가니까 대신 죽을 끓였다. 전복죽, 참치죽, 야채죽. 매일 달랐다. 한도진은 서연이 올 때마다 투덜거렸다. 바쁜 사람이 왜 매일 와? 어르신이 입원해 계시니까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은 사람이 새벽에 응급실 가진 않잖아요. 한도진은 대꾸하지 않고 죽을 받아들었다. 한술 먹고 또 한술 먹었다. 표정이 풀렸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서연이 빈 그릇을 챙기려는데 한도진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약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 앉아요. 서연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한도진은 창밖을 잠깐 보다 서연을 바라봤다. 병실 창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한도진의 얼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서연 씨, 네 어르신. 나는 이 집에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서연이 멈췄다. 준혁이 그 녀석, 차갑게 자란 아이야. 어릴 때 엄마를 잃고 나서 감정 쓰는 법을 잊어버렸어. 내가 그걸 오래 안타까워했는데. 한도진은 잠시 말을 골랐다. 그 아이 옆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는 걸 봤어. 당황하고 흔들리고 뛰고. 그게 다 서연 씨 때문이야. 서연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어르신, 내가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괜찮으면. 서연은 한도진의 손을 내려다봤다. 갈라지고 트인 손. 골목에서 처음 봤던 날의 그 손이었다. 그때 이 손이 어떤 손인지 몰랐다. 그냥 추운 날 혼자 폐지를 줍던 노인의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서연이 우는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었다. 동구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은 막을 수가 없었다. 감사해요, 어르신. 한도진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가족 모임이 잡힌 건 한도진이 퇴원하고 일주일 뒤였다. 준혁이 주선했다. 이미숙도 불렀다. 이미숙은 오겠다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가 하루 뒤에 오겠다고 했다. 서연은 그 자리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도진의 집으로 갔다. 넓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숙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다. 서연을 보는 눈빛이 여전히 쉽지 않았다. 식사가 준비됐다. 서연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도시락 업체 메뉴가 아니었다. 된장찌개, 잡채,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다.
이미숙이 젓가락을 들었다. 잡채를 한 젓가락 집었다. 씹었다.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직접 했어요? 네. 어르신 좋아하시는 거로만 했어요. 회장님이 잡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미숙은 말없이 한 번 더 집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이미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 네. 내가 틀렸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요. 서연은 기다렸다. 그런데 오빠가 안심한다고 하면 내가 더 반대할 명분은 없어요. 이미숙은 찻잔을 들며 더 말하지 않았다. 그게 이미숙이 할 수 있는 최대였다.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준혁이 서연을 봤다. 서연도 준혁을 봤다.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말이 됐다. 한도진은 상석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오래된 집이 처음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사람으로, 온기로. 퇴원 후 처음 외출을 허락받은 날 한도진이 서연에게 전화했다. 나왔어.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었다. 두 사람이 마포구 골목 어귀에서 만났다.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이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겨울이었다. 그때처럼 바람이 찼다. 한도진이 먼저 걷기 시작했다. 서연이 옆에 섰다. 나란히 걸었다. 여기서 처음 봤네요. 그랬지. 어르신이 폐지 죽고 계셨잖아요. 고생했지. 서연이 웃었다. 어르신은요? 그날 제가 왜 도와줬다고 생각하셨어요? 한도진이 잠깐 서연을 봤다가 앞을 보며 말했다. 폐지가 쏟아져서.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제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었다. 한도진도 입꼬리가 올라갔다. 둘이 웃으며 골목을 걸었다. 분식집 앞에 이르렀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주머니가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된장찌개 먹고 가요. 그러죠. 두 사람이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요? 네. 된장찌개 두 그릇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며 앉았다. 한도진도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 앉았던 그 테이블이었다. 좁고 낡은 테이블. 그런데 이상하게 넉넉했다. 된장찌개 두 그릇이 나왔다. 김이 올라왔다. 한도진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떴다. 오래 씹었다. 여전히 맛있네. 그죠? 서연이 웃으며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바쁜 사람, 느린 사람, 혼자인 사람, 둘인 사람. 그 골목에서 어느 날 폐지가 쏟아졌고 한 사람이 멈췄고 모든 것이 시작됐다. 서연은 된장찌개를 한술 더 뜨며 생각했다. 이유가 있어서 멈춘 게 아니었다. 그냥 폐지가 쏟아졌으니까 주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같이 먹었다. 그냥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했다. 그 그냥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다. 한도진이 창밖을 보다 서연을 봤다. 서연도 한도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드라마는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기가 벽을 허무는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겨울 골목에서 누군가의 폐지를 줍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있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사연화 편이었습니다.